오늘의 사건 반장입니다. 코로나19 자가진단 키트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는데도 PCR 검사를 하지 않은 채 배달을 계속한 라이더의 글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해당 글 게시자는 확진 판정을 받을까 봐 검사를 받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경기 수원시에서 40대 여성이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8살 아들을 살해했습니다. 여성은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아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도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잡아주세요.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정말 큰일 났습니다. 오늘 오전 11시쯤 경북 울진 북면. 자, 지금 보시다시피 산불이 두천리, 울진군 두천리에서 산불이 났습니다. 주민 3,900여 명이 긴급 대피를 할 정도로 큰 불입니다. 보십시오. 무시무시한 기세를 보이는 저 화염말이죠. 자, 국가위기경보 심각 단계까지 발령이 됐는데 이게 어디까지 번질지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특히 인근에 한울 원자력 발전이 있어서 원전 인근 3km 부근에 방어선을 쳤는데 지금 그걸 넘어섰다라는 방어선을 넘어섰다라는 지금 속보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백 기자 혹시 지금까지 들어온 속보 조금 정리를 해주시죠.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방어선을 넘어서 지금 서남서쪽에서 부는 바람이 북동쪽으로 부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강풍을 타고 강원도 삼척까지로 가서 현재까지 민가 5채랑 또 5채가 불타고 주민 4천여 명이 대피한 상태입니다. 지금 보시는 곳이 한울 원전 송전탑 부근이라고 합니다. 네. 여기 한울원전도 있기 때문에 문 대통령은 한울원전 안전조치에도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현재 한국수력원자력은 산불로 송전선로가 피해를 받을 수 있어서 울진에 있는 한울원전 1, 2, 3, 4, 5기의 출력을 50%로 낮췄습니다. 자, 승 의원님, 지금 제가 들어보니까 이 경북 인근에 광역단체의 이 소방서까지 총동원령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순간 풍속이 최대 초속 25m라고 하니까 진화에 좀 어려움을 겪을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소방대원들은 안전을 지키면서 그럼요. 지금 이야기했다시피 이게 두천리하고 사실 부구리하고 한 15km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직선으로 가면. 그래서 지금 이게 산불의 어떤 그 화염이 조금씩 날아든다고 하는데요. 대통령께서도 말씀 주셨다시피 원전을 최대한 지키고 또 피해 주민들을 안전하게 좀 지키는 게 국가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녁에 좀 이렇게 그러니까 그 바람이 좀 잦아들어서 분명히 불길이 좀 잡히기를 바라고 희망하고 있습니다. 예, 주민분들은 물론 소방대원 여러분까지 부디 인명피해 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해 주시고 뉴스 속보 저희 나오는 대로 계속해서 중간중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출연자 소개해 올리죠. 자, 사회부 백민경 기자 그리고 박지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자, 그리고 박상희 소장, 승재현 형사법무정책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여자로 태어나면 원보형이랑 결혼할 거야 하신 수류님, 나는 싫어. 자, 선미, 지영, 경혜, 내 친구들을 사랑해 하신 까미님, 출연자들 다들 귀요미 하신 해피데이님, 샌디에이고의 엔지 리 할머님, 삼촌 이민규 조카 이원영님, 황은임님, 한유미님, 내손동 이현주님, 감삼동 송복수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사전투표 날에도 정치 얘기는 1도 안 할 생각인 사건 반장,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자, 반장픽 첫 번째 뉴스 보여주시죠. 주유소 나오다 쾅쾅쾅입니다. 영상 함께 하시죠. 자, 지난 1일 강남의 한 주유소입니다. 세차를 마친 경찰, 아이고 세상에. 자, 경계 구조물 받고 도로로 가서 달리던 차와 또 받고 길을 걷던 행인들도 주변에 있었는데 자, 행인들에게는 저 차량 파편이 튀기도 했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네요. 자, 그런데 그 뒤로도 질주를 멈추지 않고 신호 대기를 하던 차량과도 또 저쪽에서 했다고 하는데 이거 음주 차량 혹은 뭐 급발진 차량 뭡니까 이거?
지금 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서울 강남에 있는 주유소인데요. 차가 처음부터 통제가 안 되는 모습이 그대로 보이죠. 보통 주유소에서 저런 식으로 달리진 않으니까요. 처음부터 달리고 그다음에 구조석을 받고 그대로 차를 한 대 받고 다음에 또 100m 정도를 더 가서 2차 사고까지 납니다. 운전자가 80대였는데 세차를 마치고 나오는 길이었다고 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운전자는 운전 부주의로 사고를 냈다고 진술했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으려고 했는데 밟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도 급발진이라고는 안 하셨군요. 네. 이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스스로 생각하셔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생각하시면 나와 이웃을 위해서 결단을 좀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바로 이어가죠. 자, 서예지 주차 분쟁 논란입니다. 자, 배우 서예지 씨가 지난해 이웃과 갈등을 겪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어요. 네, 지난해 겪었던 일인데 뒤늦게 좀 알려진 상태입니다. 이웃 주민 말에 따르면 서 씨의 부모님이 공용 계단에 반려견 울타리를 설치해서 갈등도 빚고 이 과정에서 이제 약간 신체 접촉도 있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서 씨 자매가 부모님을 찾아올 때마다 저기는 이제 주차가 어디에 꼭 차를 세워야 된다라고 정해져 있는데 예. 그런 것들을 이제 지키지 않고 아무데나 세워서 굉장히 이웃들과 좀 다툼이 있었다는 겁니다. 갈등이 이 주민 말에 따르면 한 4년 정도 이어졌다는 건데 양쪽 다 어느 정도 대화는 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서 씨 소속사 측은 이웃의 항의를 받은 다음에 사과를 했다. 이미 원만하게 끝난 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소장님 글을 올린 분이 서예지 씨가 그때 사과를 하면서도 이거 인터넷에 안 올릴 거죠? 이런 말을 했대요. 그래서 이 사과의 진정성이 있느냐 이런 지적도 하기는 했더라고요. 네, 그렇게 인터넷에 올리는 건 아니죠라고 얘기해서 더 이제 자극을 시키는 말을 하더라라고 얘기했는데 대중들이 사실 이건 어떤 개인 간의 어떻게 보면은 다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해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사실 서예지 씨를 비판하는 이유는 작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사과문이 막 나오기는 했는데 이게 본인이 컴백을 하는 드라마가 홍보를 시작했거든요. 홍보가 되고 나서 사과문이 나오니까 이게 정말 진정성이 있는 거냐라는 그 얘기가 가스라이팅 나오고 논란 말씀하신 거죠? 가스라이팅 논란이 있었고 거기에 예. 대해서 사과를 하지 않자 학폭 문제도 나왔었고 학력 위조 문제도 나왔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이슈가 터졌어요. 근데 제대로 사과를 하나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왜 사과를 안 하지? 그 태도에 대해서 상당히 괘씸하다라는 이제 좀 괘씸하다라는 인식이 많았던 차에 이번에 사과를 했는데 하기는 했는데 도대체 무엇을 누구에게 사과하는지 정확하게 밝히지를 않고 그냥 내가 미성숙했다. 내가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다. 앞으로 잘하겠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알맹이가 없는 사과다라고 다시 또 비난을 받았습니다. 예. 뭐가 또 나중에라도 다시 한번 좀 사과를 하는 시간을 갖겠죠. 자, 세 번째 뉴스도 이어갑니다. 고속도로 출구 지나칠라 점점점 영상 함께 하시죠. 자, 차량이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이때 갑자기 1차로에서 세상에 1차로에서 확 가로질러가지고 아이고 세상에 꽝꽝꽝. 예. 다행히 2차 사고로 이어지진 않았답니다. 자, 다른 거 보시죠. 이번에도 고속도로입니다. 자, 달리고 있는데요. 앞차 주목해 주세요. 이거 1차로에서 잘 달리고 있어요. 자, 그런데 깜빡이도 안 켜고 또 강. 아유 참. 아유, 결국 이렇게 들이받았습니다. 고속도로 진출로 사고죠. 예. 예. 사실은 저기서 박 만약에 변호사님. 좋은 거는 박 변호사님. 놓쳤다 싶으면 저 말 좀 할게요. 예. 저 이런 경우 너무 화나요, 진짜. 저도 화가 납니다. 예. 예. 제가 얘기하려고 했어요. 너무 화가 나는데 예. 사실은 저 진출로를 놓쳤잖아요. 다음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2시간, 1시간씩 걸리지 않거든요. 짧게 조금만 가면 그렇죠. 조금 돌아가지만 큰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데 저거 지금 오늘은 그래 두 장면 다 큰 사고가 안 나서 예, 다행이지 예. 사실은 저런 사고 나면 큰 사고가 날 수가 있어요. 그럼요. 고속도로는 속도가 상당하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좀 첫 번째 사고, 두 번째 사고 조금 차이는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가시를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아하. 첫 번째 사고 같은 경우는 택도 없이 지금 돌아버려요. 그렇죠. 1에서 3차로로 돌아버리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블랙박스 차량이 이거를 피할 방법은 없다고 봤을 때는 없죠. 아마 앞 차량의 과실이 상당히 크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음. 두 번째 차량은 사고는 이거. 좀 보면 막을 방법은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이것도 너무 빨리 돌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도를 좀 줄이지 못했던 부분. 그래서 불박 차량이. 불박 차량도 약간의 과실은 좀 있지 않나. 기본적으로는 무단 변경했던 앞 차량의 과실이 큰데
과실 여부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승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저야 안전이 최고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방어 운전도 고속도로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변호사님 말씀대로 앞쪽 3차선 그러니까 차선을 2개 이상 변경했는 경우는 뭐 저거는 사실상 예측할 수 없는 일이지만 지금 두 번째는 분명히 뒤에 브레이크 등이 도르고 속도가 갑자기 주는 모습들이 보였을 때 조금 더 방어 운전을 하시면 어땠을까라는 생각하고 물론 둘 다 저 차로 변경을 하는 차가 100% 저는 뭐 굉장히 큰 과실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또 고속도로이기 때문에 방어 운전도 같이 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뉴스 바로 이어가죠. 김치 명인 자격 취소입니다. 자, 소장님, 사건 반장에서도 다뤘던 사건이 정말 너무 충격받았어요. 불량김치, 막 썩은 무, 막 그 썩은 부분만 도려내가지고, 그 김순자 한성식품 대표, 김치 명인 1호 자격 취소됐어요. 네. 취소되는 게 맞죠. 뭐 당연하죠. 본인도 네, 반납하겠다라는 의사도 밝혔다고 하는데 그 빨간색 김치를 저희는 배달 받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게 원래 무슨 색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예. 원래 배추색을 보니까 검은 얼룩과 아. 황색으로 다 썩고 막 쉬고 이런 거를 사용을 했잖아요. 근데 예. 이분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1994년에 처음으로 도입한 명인 식품 명인 인증제에서 1호 김치 명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지정된 것을 이제 없애라 그래가지고 비판 여론이 워낙에 거셌습니다. 그래서 한성식품은 사과문을 내고 해당 공장을 폐쇄하고 다른 공장도 다 가동을 중단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김치 명인 자격은 반납을 시켜라라고 명령했다고 합니다. 예. 아니나 다를까 중국에서도 이 소식이 전해져가지고 야 뭐 우리 보고 뭐라 그랬더니 니들 꼴 좋담 그런 얘기가 중국 누리꾼들 사이에서 나왔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서울 상암동 안은희 여사님 지금 사건 반장 보고 계시죠? 그렇죠. 그렇다면 광고 딱 2개만 보고 오실게요. 리모컨 내려 놓으세요. 소개할게. 운동화보다 편한 플라이하이크. 보다 좋아진 플라이하이크. 쿠셔닝은 더 풍부해지고 추진력은 더 강해졌으니까. 잘 나간다. 플라이하이크. K2. 코로나19 자가진단 키트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는데도 PCR 검사를 하지 않은 채 배달을 계속한 라이더의 글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해당 글 게시자는 확진 판정을 받을까 봐 검사를 받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라이더의 글을 짚어봅니다. 아, 진짜 오늘 이 뉴스 보고 정말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네. 저희도 지금 방송 들어오기 전에 매일 자가검진 키트 하고 코 들어오잖아요. 이거 하고 하잖아요, 지금. 분명히 해야죠. 안 그러면 여기서 또 감염이 될 수 그러니까요. 있으니까. 네, 지난 1일에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 문제가 된 건데요. 지금 자가검진 키트 2줄, 양성 반응, 그러니까 코로나19에 걸렸을 가능성이 지금 높은 거죠. 반드시 이제 구청이나 보건소에 가서 PCR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글이 올라왔습니다. 꼭 구청이나 보건소에 가서 검사를 받아야 되느냐? 확진이 되면 밖에를 못 다닌다고 하는데 그래서 안 받으려고 한다. 만약에 격리를 한다면 기간이 얼마나 되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지금 확진이라면 본인이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 수도 있는 건데요. 논란이 확산되자 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입니다. 아, 소장님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이거. 그러니까요. 이거 정말 요즘 초등학교 아이들도 다 하는 거잖아요. 내가 네. 양성 반응이 있으면 당연히 집에 있어야 되고 그건 나를 위해서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라는 거 우리 다 이제 지금 2년 동안 배우고 또 배운 건데 이분 지금 내가 돌아다니지 못하니까 나는 이 제대로 된 PCR 검사를 받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가격리하기 싫다 이 얘기인데 근데 또 이거를 뭐 본인만의 비밀로 얘기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다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배달 대행 사장은 계속 나오라고 그런다. 그래서 미치겠다. 그래서 점심 저녁 피크 시간에만 일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하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이번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약 먹고 버틸래. 자, 승 의원님. 네. 다음 날, 뭐 지금은 삭제를 했다지만 다음 날 또 글을 올렸어요. 약을 먹고 버틴다. 이거는
그러니까 증상이 없는데 약을 먹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뭔가 있었으니까 이 양반도 먹었을 거 아닙니까? 사실 가장 좀 제가 충격받았던 게 내 몸은 내가 지킨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자기 몸은 자기 지키는 게 맞죠. 하지만 자기 몸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은 왜 내버려 두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제가 제일 걱정했던 부분은 사실 이 코로나19가 전파되는 경로 중에 하나가 손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배달 음식을 손으로 그 집에 놓고 가든지 아니면 그 집에 전달해 줄 건데 자기가 코에서 콧물 나는 손이 혹시나 그 음식물에 비닐봉지에 닿았다면 과연 그걸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까? 그 부분은 정말 고민이고 또 고민되고 그 고민이 화로 나타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심지어 배달을 갔어요. 네. 이 상태에서. 그런데 그렇죠. 똑똑하고 이제 손님이 나왔나 보죠? 자, 세상에 손님한테 저 양성이에요 했대요. 야, 이거는 이제 본인이 올린 뭐 인터넷 게시물입니다. 예. 근데 훈훈하다고 시작을 하긴 하는데 내용은 그거예요. 이 손님이 코로나 걸려 있으니까 고생하신다고 나 코로나 걸려서 미안한데 간식거리 줬는데 괜찮아요. 저도 코로나예요. 너도 코로나 나도 코로나 괜찮다라고 하면서 간식거리 사진을 올리면서 아직까지 세상이 훈훈하다. 뭐 훈훈하다 여기에 포인트를 맞추려고 했던 거는 알겠지만 안 되는 부분 알겠죠. 코로나가 걸렸는데 배달을 갔다라는 거 본인이 지금 자백하는 꼴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HGS님도 딱 그 말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해주시는데 누구는 자가격리를 하고 싶어서 하느냐? 자, 양성임에도 이 배달을 뛴 라이더 과연 전염의 위험이 크지는 않을지 저희가 전문가 얘기 직접 들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실제 감염된 상태에서 신속항원 검사가 양성이라고 나왔다는 거는 바이러스 배출량이 많은 시기였다라는 걸 의미하거든요. 전파력도 높은 그런 시기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런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음식물을 비롯해서 대면 배송을 한다고 하더라도 1분 이내거든요. 그 정도인 경우에는 양쪽이 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1분 미만의 접촉이라면 감염 전파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 자, 일단 뭐 들으신 것처럼 전파 가능성은 낮다라고는 전문가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일부겠죠. 이 일부 배달 기사 일부일 텐데 자 그런데 제가 이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을 봤더니 이런 사람들 태반이다 또 뭐 이런 글이 있어요. 요즘에 이제 확진자가 너무 많이 늘어나서 예전처럼 적극적으로 이렇게 감시를 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가격리하는 위치를 벗어나거나 이제 뭐 검사 자체를 피하는 사람을 사실 잡기는 어려우니까 얼마 전에 인천에서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고 재택 치료, 그러니까 집에 있어야 되는데 찜질방에 있다가 숨진 사람이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70대였는데 예. 만약 찜질방에 갔다면 좀 몸에 증상이 있어서 갔을 가능성이 높고 근데 거긴 또 기온도 높고 하다 보니까 또 전파 가능성도 높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제가 이 외신을 보니까 뭐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코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주입을 해도 코로나에 감염이 안 되는 어떻게 보면 좀 유전적으로 완전히 딱 그 항체가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서 외국 대학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이 비결이 뭔지를 지금 연구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 좀 딴 얘기지만 우리 박지훈 변호사님이 지금 요즘에 그 대타 MC를 되게 많이 보시잖아요. 유튜브. 안 걸렸어요, 저. 예. 그러니까 세상에 그 같이 나간 그 출연자들은 전부 확진이 됐는데 혼자만 뭔가 죄스럽기도 하고요. 예. 전원이 다 걸렸는데 저 혼자 안 걸리고 저도 뭐 매일 제 체크를 하고 무슨 비결이 있으신 건가요? 이게 좀 정말 개인적 생각인데 예. 이게 좀 뚱뚱하니까 안 걸리나 이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건 아닌 것 해본 같아요. 적이 있습니다. 예. 예. 근데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뭐 하여튼 이거는 코로나는 예외가 없는 것 같아요. 아마 그래도 어떻게 잘 피해갔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다음에도 언제든지 걸릴 수 있으니까 조심을 해야 되겠죠. 조심해야 되죠. 근데 이 사람 얘기를 좀 해야 돼요. 이 사람 지금 아주 쉽게 생각하고 왔다 갔다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 법 위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감염병 예방법 위반이 될 수가 있거든요. 여기 보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의 벌금인데요. 자가격리를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을 때. 이 사람 지금 안 한 거잖아요. 일주일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지켜야 되는데 지금 안 했기 때문에 아마 처벌의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것도 뭐 본인이 지금 계속 자백을 하고 자신이 계속 올리기 때문에 이거는 스스로 걸리는 상황이 될 거로 생각이 듭니다. 예. 승희 의원님 짧게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남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예? 자기는 뭐 증상이 별로 뭐 크지 않다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말이죠. 사실 코로나19라는 게 저희가 마스크 쓰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나를 보호하고 다른 사람도 같이 보호하자는 의미에서 저희는 마스크를 쓰듯이 분명히 그 신속 항원이 양성으로 나왔으면 그게 대해서 PCR을 받고 자가 격리하는 게 국민으로서의 도리다라는 말씀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경기 수원시에서 40대 여성이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8살 아들을 살해했습니다. 여성은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사건의 전말을 파헤쳐봅니다. 앞서 사건 일은 정말 황당했고 지금 소개해드릴 이 사건은 오늘 하루 종일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네. 한 여성과 아들이 숨진 채 발견이 됐는데요. 이 두 사람 오랫동안 다른 가족들과 연락이 좀 안 됐던 모양입니다. 이 여성의 오빠가 여동생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면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40대 여성과 숨진 8살짜리 남자아이를 발견합니다. 동네에서도 목격자가 있었는데 불이 꺼져 있는데 여자가 가만히 멍하니 앉아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성은 40대 여성은 멍하니 가만히 있고 그 옆에는 초등학교 입학할 아이가 숨진 채 있었다. 자, 이제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초등학교에 입학을 목전에 두고 있던 아이였어요. 네, 학교로 가야 되겠죠. 근데 이 사망 시간을 좀 추적을 해보니까 학교에 갈 시간에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났던 걸로 지금 보이는데 이 아이 만으로는 8세고요. 우리나라 나이로 이제 9살 정도 되기 때문에 원래는 1년 전에 학교에 입학을 했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 아이가 발달장애가 있기 때문에 엄마 입장에서는 1년 정도 학교 입학을 미뤄뒀던 걸로 보입니다. 1년 유예됐고 그런 상황에서 학교를 가지 않는 상황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자, 승현님. 예. 도대체 어쩌다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사실 뭐 경찰 조사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진술은 하는데 기초수급 대상자면 다들 아시겠다시피 한 달에 생계비로 한 160에서 170만 원, 즉 170만 원 가량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런 일이 발생해서 다시 한번 가슴이 아프고 특히 지금 변호사님 말씀 주신 대로 발달 장애가 있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 그리고 주위에서 좀 알 수 없었다는 점이 더더욱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자, 지금 울진 산불 속보 하나만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울진 산불 삼척 호산리 LNG 생산기지 인근까지 지금 번지고 있다는 속보가 들어왔네요. 결국 앞서 승 의원님께서 잠깐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이 강원도 이 삼척 지역까지 조금 불이 이제 확산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계속해서 속보 더 들어온 대로 전해드리죠. 자, 박 변호사님. 네. 열악한 환경이었어요, 집이. 가장 그게 좀 문제예요. 이 집안 상황을 좀 보니까 이 한 보증금 한 500에 월 한 20 정도의 이제 반지하 건물인데요. 이 반지하 건물 우리가 영화 기생충에서 아마 봤던 기억들이 날 겁니다. 1층하고 지하하고 이제 섞여져 있는 뭐 그러다 보니까 약간 습기에 약하기도 하고요. 비가 많이 왔을 때는 이게 역류 현상 같은 것도 일어나는 영화에서 나왔었죠. 그런 것도 좀 문제가 되기도 하는 아마 이 집안 환경 같은 것들이 안 좋았던 거가 좀 더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 이 두 모자가 열악한 환경에서 살았던 것으로 좀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사건 그럼 여기서 체크 포인트 짚어보죠. 반지하의 투명 인간들입니다. 결국 그러니까 좀 뭐 많은 생각이 들게 하는 사건입니다. 이 가족들 그러니까 이 모자 이웃들과의 교류가 없었다고 합니다. 인근 상인 얘기 한번 듣고 가시죠. 여기 다 20년 넘게 장사하시는 분들이에요. 전혀 거의 대부분 뭐 동네 사람 다 아는데 그분은 진짜 몰라요. 그냥 이사 온 것만 봤던 거밖에 기억이 안 나고 옆집에도 뭐 다쳤다는 분 다 알거든요. 여기 다 오지랖커들이라. 근데 진짜 몰라요. 그리고 뭐 만약에 정말 힘들었다면 와서 얘기라도 해줬으면 뭐라 할 건데 뭐 여기 다 오지랖커들이거든요.
소장님, 보통 이웃들끼리 아무리 뭐 일본 말로 뭐 히키코모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계속 집안에만 그런 정도가 아니라면은 생활을 하다 보면 한 번씩 이렇게 오다 가다 만날 수도 있긴 할 텐데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경제적인 것도 가장 큰 문제였고, 그리고 이제 아이 24시간 혼자 돌봤다는 걸 보면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엄마가 혼자 키우고 있었을 확률도 상당히 높은데요. 저는 이 말이 가장 마음이 아팠어요. 입학할 예정인 날이었다. 근데 그 아이가 발달 장애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도 아이를 키워봐서 알지만 가장 잊을 수 없었던 그런 날 중에 하나가 초등학교 입학식이에요. 너무나 애기였던 애가 드디어 학생이 돼서 학교를 가는 거거든요. 너무 걱정스럽고 너무 대견하고 너무 이쁘면서도 정말 근심이 한 줌 생기는 그 날인데, 이 엄마 경제적으로도 아이를 뒷받침하기 어려운데 아이가 일반 학교에 가서 공부를 따라잡을 수 없었다는 판단을 했어서 굉장히 저는 우울증 감정이 심했을 것이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이렇게 극단적으로 행동을 한 것은 굉장히 좀 잘못하신 거죠. 하지만 그 어머니의 마음만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절망스러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살인 아무리 무슨 이유를 들어도 부모가 자기 자식을 자기 손으로 살해하는 거는 용서받을 수가 없는 행동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관련 기사에 달린 실제 중증 발달 장애 아를 키우는 어떤 분이 이런 댓글을 올리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분이 좋다가도 갑자기 애가 화를 내고 자해하고 소리를 빽 지르고 아이의 기분에 따라서 내 하루가 좌우되는 그 상황. 결국 내가 죽어야지 이게 끝날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 승희 의원님, 네. 이 발달장애 아이들은 정말 옆에서 누가 계속 케어를 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 40대 어머니도 기초생활 수급비를 받으면서 어떤 분들은 이러죠. 아이 그 애 그냥 그 수급비만 받지 말고 나가서 일을 해가지고 좀 돈 벌고 이렇게 좀 하지.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24시간 지켜봐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일반 학생들은 학교 가서 학교 생활을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생활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발달 장애 아동에 대해서는 진짜 단 한순간도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저는 발달 장애 부모님한테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아이하고 이렇게 산책하는 부모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내가 저 아이보다 늦게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으면 저 아이를 누가 돌보지? 그게 마음속에 사무쳐 있는 그 말씀을 저한테 하시는데 저는 정말 그게 잊혀지지 않습니다. 분명히 국가는 이런 사람을 돌보는 게 국가의 저는 제1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제발 좀 집중치료시설 좀 만들어주고 이들을 위한 거주시설 좀 만들어주십시오. 22만의 발달장애 2만만이 그 집중시설로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고 나머지 90%는 그 집에서 부모님과 함께 자라는 환경입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그냥 개인적으로 반드시 이 부분 좀 들여다 봐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제가 이 소장님께 짧게만 좀 더 여쭤볼게요. 이 발달 장애인 어떤 전문가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발달 장애인의 부모들은 트라우마와 우울증에 시달리다 스스로 무너지는 경우가 많다. 이때 내가 죽기 전에 아이 먼저 보내야 된다는 잘못된 생각에 빠지기가 너무 쉽다. 저는 지금 이제 앵커께서 얘기하신 말씀이랑 승희 의원님 얘기하신 말씀은, 저는 이제 발달 장애를 가지고 있는 엄마들하고 집단 상담을 오래 했어요. 그러면 엄마들의 이야기를 계속 번갈아 가면서 집단이 돼서 듣는데 정말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그 이야기세요. 내가 죽으면 우리 아이 누가 돌보죠? 그래서 둘째를 못 낳으시는 분들도 있고 또 둘째가 있더라도 둘째한테 너무 미안해하는. 신경을 못 내가 또 세상을 뜨면 우리 둘째가 첫째를 케어해야 되는 이런 가족 전체의 우울감. 그래서 발달 장애 아들도 힘들지만 그 아이를 돌보는 가족 전체가 저는 케어 대상이 되어야 된다. 그거는 뭐 경제적으로 윤택하에도 굉장히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스트레스일 수 있고, 거기에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있으면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의 고통입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다음 별별 상담소 이어갑니다. (60대) 후반의 여성 신 씨는 오늘도 아들의 상태를 체크하는 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잔병 치레조차 하지 않았던 외아들은 2년 전 식물 인간이 되어버렸습니다.
결혼한 지 5년 만에 교통사고를 당한 아들 대신 며느리는 일을 하기 시작했고 아들을 돌보는 일은 신 씨의 몫이 되었던 것이죠. 처음에는 막 일을 시작한 터라 며느리의 수입은 보잘것없었습니다. 결국 아들의 병원비조차 신 씨가 부담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중간에 아들 앞으로 보험금이 나왔지만 그 돈 역시 고스란히 아들의 간병에 쓰였습니다. 그런데 벌써 2년이 지났는데 며느리의 발길도 뜸해지고 심지어 이제는 간병비조차 제대로 내놓지 않는 며느리가 괘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아들과의 이혼을 원한다는 말도 들려왔습니다. 며느리를 상대로 그동안 썼던 아들의 병원비와 간병비 등을 받아내고 싶다는 신 씨, 과연 가능할까요? 자, 지금 소개한 사연 한 언론에 나온 사례를 저희가 조금 각색을 했습니다. 자, 백 아나운서, 이 60대 어머니가 식물인간 상태가 된 이 30대 아들 병수발을 들고 있다는 건데, 아, 이거 참 앞서 사건도 그렇고 이것도 참 너무 안타까운데요. 네, 정말 너무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사고가 나기 5년 전에 결혼을 했는데 작은 식당을 운영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사고가 난 건데요. 병원에서는 아들이 살아있는 게 기적이라고 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의식은커녕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아들을 위해 신 씨는 병원비와 간병비를 모두 부담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며느리가 뭔가 변해버린 걸 느낀 건데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는 신 씨는 며느리에게 그동안 자신이 낸 아들의 간병비를 청구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고 합니다. 별별 상담소에서 알려주세요. 예. 자, 한창 때 아들, 한창 때 신랑이 뜻밖의 사고로 식물인간이 됐습니다. 네, 5년 전에 결혼했다고 하는데 둘이 열심히 돈을 좀 모아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아이는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뜻밖의 사고를 겪으면서 모든 게 변했습니다. 아들 같은 경우는 지금 두개골 골절 그리고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어서 큰 수술을 무려 4번이나 받았습니다. 의식이 돌아올 줄 알았는데요. 돌아오지 않았고 예. 온몸에 심지어 마비 증상이 오면서 계속적으로 누군가 돌봐줘야 되는 아유.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아, 그런데 이제 며느리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또 이 엄마가 직접 간병을 하게 된 거죠? 아, 그러니까 이제 며느리는 남편이 갑자기 사망을 해서 같이 식당을 했지만 이제 살 길이 막막해지니까 어떤 식당에 취직을 해서 내가 일을 해야 되니까 어머니께서 좀 돌봐주세요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누구는 벌어야 되는데 이제 어머니가 버실 수는 없으니까 이제 며느리가 벌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식당 뭐 특별히 취직할 곳은 없어서 식당에서 이제 일을 시작했는데 맨 처음에는 월급도 별로 적었다고 해요. 근데 왔다 갔다 하기도 어려우니까 식당 근처에 작은 원룸을 하나 며느리가 얻어서 이제 생활을 하기 시작했고 거기서 번 돈을 가지고 일부는 본인 생활을 쓰고 일부는 아들 그 남편의 남편의 그 병원비에 보탰다고 합니다. 근데 시간이 이제 2년이 흐른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어머니가 가지고 있던 돈 2억을 다 생활비하고 병원비하고 간병인비로 쓰게 된 거죠. 그런데 2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슬슬 돈은 더 필요한데 뭔가 며느리한테 돈은 충분하게 오지 않고 아하. 이런 상황이 돼서 어머니는 지금 아들의 간병에 혼자서 애쓰시고 계시면서 있던 돈도 다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머니는 이미 며느리한테 조금 내가 이 아들 간병이나 이런 거에 들어가는 돈을 좀 받아내야겠다 이런 생각인가 봐요. 이 어머니도 상당히 고민이 많았는데 며느리가 일이 바쁘다면서 어느 순간부터 좀 찾아오지 않고 정기적으로 보내던 돈도 안 보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좀 충격적인 얘기를 듣는데 예. 이 같이 알고 있는 지인에게서 며느리가 아들과 이혼을 좀 하고 싶어 한다라는 얘기를 건너서 들은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셨다고 해요. 한편으로는 이 친구도 참 안 됐다. 며느리도 참 안 됐다. 젊은데라고 생각을 했지만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요. 입원비, 치료비, 간병비, 약제비 이렇게 해서 1억 원 정도가 드는데 이걸 좀 어떻게 받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까지 미쳤다고 합니다. 야, 이거는 진짜 좀 뭐랄까요, 뭐 쉽사리 어느 쪽이 더 낫다, 맞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가 좀 그냥 제가 한번 그 네 분한테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며느리 입장이 더 이해가 간다는 분 손 좀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참 어렵네요. 아, 예, 죄송합니다. 네. 자, 그럼 이렇게 여쭤볼게요. 누가 그러면 이 엄마가 아들을 돌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시면 손 좀 들어보십시오. 참 어렵네요.
너무 어려워요. 어려워요. 진짜. 이거는 예.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냥 하고 싶은 말씀 해주십시오. 같이 해야죠. 같이 해야죠. 같이 해야죠. 네, 이걸 아니, 뭐 어떻게 그러니까 그렇게- 구별합니까? 아니 근데 그게 맞긴 한데 그럴 수가 없으니까 지금 이런 갈등이 생긴 거죠. 결국에는 며느리가 지금은 가장 더 가까운 가족이었으니까 며느리가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시간이 지나면 엄마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박 변호사님은? 참 어렵네요. 승희 의원님. 예. 핏줄은 바뀔 수 없는 거죠. 혈액형을 바꿀 수 없듯이. 하지만 부부지간은 굉장히 냉정하게 말하면 점 하나 찍으면 남이 되죠. 이 순간에 며느리에게 이 아들의 전적인 치료를 다 감당하게 한다는 거는 저는 조금 아니지 않느냐. 같이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정말 제가 시아버지라면 며느리가 다른 이유 없이 이혼하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과연 그게 며느리에게 전적으로 잘못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마음속에 좀 들고 있습니다. 예. 박 변호사님 뭐 그동안 좀 생각하신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법률 얘기를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럼 제가 좀 네. 이따 여쭤볼게요. 자, 뭐 백 기자는 할 얘기 있어요? 저도 혹시 저런 상황이 될까 봐 사실 너무 두려운데 저는 어쨌든 뭐 제가 나중에 이혼을 결정하게 되더라도 같이 좀 돌봐야 되지 않을까 하고, 만약에 요구를 하시면 저는 충분히 지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한때 제가 그래도 정말 좋아하던 사람이니까.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뭐 법적인 부분으로 넘어가죠.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봅니다. 불의의 사고로 식물 인간이 된 아들, 이 법적 부양 의무자는 누굴까요? 자, 감정적으로 많이 어렵지만 법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양 의무라는 게 있습니다. 민법에. 부양 의무는 두 가지예요. 1차적 부양 의무라는 게 있고 2차적 부양 의무가 있습니다. 1차적 부양 의무. 쉽게 말하면 콩 한 쪽도 나눠 먹어야 되는 게 1차적. 내가 먹을 게 없더라도 꼭 해야 되는 1차적 부양 의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랑 배우자, 나랑 미성년 자녀입니다. 무조건 내가 해야 됩니다. 내가 혹시나 굶더라도 이 사람들은 먹어야 됩니다. 이게 1차적 무조건 해야 될 부양 의무고요. 그것을 제외한 성년의 자녀하고 아니면 또 자녀가 부모를 모시는 경우 이런 것들은 2차적 부양 의무라고 합니다. 2차적 부양 의무는 내가 먹는 거를 다 먹고 남는 게 있을 때 부양할 수 있는 의무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있다고 우리가 놓고 본다면 여기서 지금 이 남편하고 이 아내, 배우자잖아요. 예. 1차적 부양 의무를 지금 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며느리 입장에서는. 예. 어머니 같은 경우는 성년 자녀입니다. 2차적 부양 의무를 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법적으로 봤을 때는. 예. 그렇기 때문에 며느리가 1차적으로 부담을 해야 되고요. 그 후에 2차적으로 부담하는 거는 어머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참 어렵다고 얘기한 게 법적으로 보면 좀 매정해 보이긴 해요. 뭐 이혼을 하게 되면 완전 달라질 수는 있겠죠. 예. 이혼의 결정은 며느리가 직접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법적으로만 따져보면 1차는 며느리, 아내, 2차는 시어머니, 그러니까 어머니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승희 의원님, 이 실제 이와 비슷한 사례가 1심, 2심 대법원까지 간 게 있었어요. 네네, 맞습니다. 1심과 2심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일반적인 감정하고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부부지간은 콩 한 쪽 나누어 먹어야 되는 거고,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님, 아버님한테는 내가 콩 한 쪽이 남아있을 때 어머니한테 줄 수 있는 관계. 그러니까 부부 관계가 훨씬 더 가깝다는 거예요. 가까운데 우리 1심과 2심은 똑같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들을 돌보는 것, 그 며느리에게 구상금 청구할 수 없다라고 했지만 대법원은 법률적 판단을 했습니다. 이거 원칙적으로 부부가 더 가까우니까 가까운 부부가 해야 될 부양 의무를, 즉 돌봄을 어머니가 해줬으니 그 며느리는 어머니에게 일정 부분 치료비를 지급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박 변호사님, 네. 그러면은 지금 이 며느리가 뭐가 됐든 지금 식물인간이 된 신랑과 이혼을 원한다 이런 뜻을 밝혔다잖아요. 이건 네. 이혼할 수 있습니까? 자, 이혼을 하려면 협의 이혼을 하거나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게 우리나라에서 두 가지만 가능합니다. 자, 협의 이혼을 하기에는 지금 식물인간이기 때문에 의사 능력이 지금 없습니다. 예. 불가능하죠. 재판상 이혼은 이제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요.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이혼 사유가 있어야 돼요. 우리 민법 6가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마지막 6번째가 기타 혼인을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 이게 해당하냐 해당하지 않느냐 이 부분인데 우리 민법은 일반적으로 부부간에 협조하고 부양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고가 일어났을 때 이제 일어났으니까 이혼해야지라는 건 허용이 안 됩니다. 예. 그렇지만 상당히 그게 길어지고 이게 부부간에 어떤 더 이상
부부 생활을, 혼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상황까지 인정이 된다 그러면 그 시간이 많이 지났을 때는 충분히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소장님,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께서는 앞서 소장님이 해주신 얘기가 맞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데 마지막으로 좀 이 좀 안타까운 사연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뭐. 네, 뭐 정리를 제가 할 수는 없고 너무 어려운 사연이라서. 근데 저는 이번 사연을 보면서 그래서 결국에는 부부가 된다는 건 사랑이 전제돼야겠구나. 그러니까 좋은 일만 있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 식물인간이 되지 않은 남편이 돈을 많이 벌려면은 부인이 같이 재산을 나누지 부모님한테 다 드리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배우자는 그만큼 행복도 나누지만 불행도 나누겠다는 걸 전제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어려움을 나누기는 참 어렵겠구나라는 근본적인 생각을 하면서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별별 상담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이어서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자, 오늘 첫 번째 글로벌 픽 주인공 동물입니다. 일본으로 가보시죠. 네, 고양이 한 마리와 귀여운 아이가 보입니다. 아이와 고양이가 얼굴을 맞대고 부비고 있습니다. 아이가 고양이를 쓰다듬으면서 얼굴을 가져다 비비고 있는데 고양이가 보통 귀찮아하잖아요. 귀찮아하죠. 네, 안 귀찮아합니다. 오히려 좋아하고 있습니다. 영상 속 주인공은 3살 된 딸과 고양이 모후룬입니다. 집사가 자신의 딸과 고양이가 매일 거르지 않고 하는 인사법을 영상으로 공개한 건데 정말 귀엽습니다. 아, 매일 저런다고요? 네, 매일 저렇게 인사를 한다고 합니다. 딸의 일과는 저렇게 고양이의 얼굴에 자기의 얼굴을 비비는 걸로 시작된다고 합니다. 고양이 모후룬 말고도 또 호타루라는 다른 고양이가 있는데 유독 이 고양이와만 좀 가깝게 지낸다고 합니다. 모후룬 역시 딸을 정말 좋아해서 졸졸졸 따라다니고 옆에 딱 붙어서 같이 자려고 한다고 합니다. 아유, 진짜 약간 힐링이 되는 영상이네요, 진짜. 네, 귀엽다. 사이좋게 지내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은데요. 이 영상을 올린 집사는 둘은 너무 서로를 사랑해서 매일 애정 표현을 하고 딱 달라붙어 있는다면서 고양이들 덕분에 딸이 누군가를 사랑하고 또 지키고자 하는 마음을 배운 것 같아서 너무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픽 우크라이나로 가보시죠. 이거 뭐죠? 네, 우크라이나의 어느 고속도로라고 하는데요. 은색 차량 아래에 뭔가가 앉아 있습니다. 아, 닥스훈트네요. 근데 몸이 좀 안 좋아 보입니다. 잠깐. 어디가 일단 되게 헬스한 것 같아요. 네, 저 닥스훈트 고속도로 옆에 버려져 있었다고 하는데 보시는 것처럼 지금 귀의 상태가 좋지가 않습니다. 귀에 지금 구멍이 나 있고요. 아이고, 또 세상에. 뼈가 다 드러날 정도로 지금 잘 보이진 않는데 어깨 아유, 보이죠? 지금 나오네. 네. 완전 아무래도 갈비뼈가. 영양실조 같습니다. 영상을 촬영한 남성이 손을 내밀자 강아지가 힘없이 꼬리를 어떻게 아유. 완전 피골이 상접했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다행히 영상을 찍은 남성이 지금 집으로 강아지를 데려갔다고 합니다. 6개월 뒤의 모습이라고 하는데요. 새로 촬영한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많이 건강해졌습니다. 남성의 집에서 건강을 되찾고 잘 지내고 있다고 하는데 행복해 보이는 것 같아서 정말 다행입니다. 아니, 그런데 저기가 지금 우크라이나잖아요. 네. 이게 또 지금 전쟁 중이라서.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픽 인도네시아로 가보시죠. 네, 여기는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입니다. 길 한복판에 거대한 크레인 한 대가 놓여 있죠. 자세히 보니까 크레인에 레미콘이 좀 매달려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저거 위에다 이렇게 얹어. 근데 갑자기 뭐야? 레미콘이 땅바닥에 추락을 합니다. 어이구. 크레인에 연결돼 있던 쇠사슬이 끊어진 겁니다. 저 끊어진 쇠사슬 막 파편 막 주변에 튀었을 때. 하여튼 좀 옆으로 쓰러진 레미콘 안에서 남성 한 사람이 명이 있었군요. 좀 나오고 있는 모습 보이시죠? 예. 레미콘 운전사 같은데요. 열린 창문을 통해서 겨우겨우 빠져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행히 다치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저 레미콘이 땅바닥으로 추락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해요. 왜요? 자주 떨어지나 봐요. 레미콘이 크레인을 매달리기 전에 이 도로를 지나가다가 도로가 갑자기 무너지면서 레미콘이 배수로 아래 구멍으로 추락했다고 합니다. 구멍에 빠진 레미콘을 들어 올리려고 크레인에 연결을 했는데 쇠사슬이 끊어지면서 또다시 구멍에 빠지고 만 겁니다. 이번에는 무사히 레미콘을 구멍에서 좀 빼내야 할 건데 다시 한번 레미콘을 좀 들어 올리면서 레미콘을 구멍에서 빼내는데 요번에는 이거 아까 그건데요? 성공을 못했네요, 아직까지.
성공하는 장면이 나올 겁니다. 나옵니까? 나왔잖아요. 저기 이거 아닌 것 나옵니다. 같은데요? 네. 아, 제작진이 그 저를 영상은 없답니다. 예, 아무튼 성공은 했답니다. 성공했습니다. 성공했죠. 예, 그랬을 거짓말할 일은 제가 없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번째 픽 태국으로 가보시죠. 네. 자, 여긴 타일랜드입니다. 자, 어느 차량 블랙박스에 찍힌 불안합니다. 영상인데요. 앞에 있던 흰색 승용차가 속도를 줄이고 왜 이렇게 멈춰서는 거를 보니 덜컹덜컹거리지? 신호등이 빨간불이 켜진 모양인데요. 그때 갑자기 별일 옆 없- 차선에 어이구, 거대한 트럭이 한 세상에. 대 확 나타납니다. 아이고 세상에. 아, 참네. 참 조금 전까지만 해도 흰색 승용차 옆에 그냥 픽업 트럭 한 대가 같이 서 있었잖아요. 갑자기 거대한 트럭이 돌진해 와 이거 픽업 트럭을 그대로 들여받고 만 겁니다. 자, 트럭은 픽업 트럭과 충돌한 후 잠시 미끄러지다가 겨우 멈춰섰고요. 트럭이 픽업 트럭의 뒷부분을 꽤 세게 들어받았지만 사고로 크게 다친 사람이 없다고 알려졌습니다. 박 변호사님, 네. 제 생각에는 저 트럭 운전사 전방 주시 의무 태반. 아닙니다. 트럭 운전사 이름 피치 씨입니다. 피치 씨, 네. 30살. 브레이크를 세게 밟았는데 작동하지 않았다면서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앞에 있던 차량을 들이받은 상황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핑계일 수도 있어요. 자, 현지 경찰이 해당 사고에 대해서 조사 중이라고 하는데 경찰은 아마 운전자가 벌금을 물게 될 것이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자, 승희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분명히 브레이크가 안 잡혔는지는 확인하면 나오는 건데 예. 제가 지금 저렇게 봤으면 만약 브레이크 안 잡혔으면 먼저 피했을 거예요. 저는 전방 주시 의무를 저는 안 했다고 봐요. 만약 브레이크가 안 잡혔으면 핸들을 틀었겠죠. 다른 데로 갔겠죠. 그거 그냥 때리진 않았죠. 눈 딱 뜨니까 차가 앞에 있었는 거예요. 그래서 퉁 쳤는데 나는 살아야겠고 그래서 브레이크가 안 잡혔다라고 했지 않았을까라는 게 제 추측이고 저는 갑자기 화가 너무 났었습니다. 그걸 왜 그런 핑계를 대지? 알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픽 미국으로 가보시죠. 네, 올랜도 국제공항입니다. 지금 경보음이 시끄럽게 울리고 있는데요. 한 남성이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뭔 일인지 모르겠는데 화가 많이 난 것 같아요. 문에 기대고 있다가 지금 주먹으로 문을 세게 두드리고 또 닫힌 문을 억지로 열려고 하면서 승객까지 위협합니다. 아니 누가 좀 제지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몸집도 정말 큰데요. 네. 상황이 심각해지자 신고를 받은 경찰관들이 도착했습니다. 경찰관이 남성을 향해서 제지가 잘 안 돼서 테이저건까지 발사했다고 합니다. 근데 꿈쩍도 하지 않아서요. 지금 오히려 경찰관이 당황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막고도 지금 지금 멀쩡합니다. 당황해서 물러서라고 하는데 경찰관 앞으로 바짝 다가가서 오히려 저항하고 있습니다. 7번이나 쐈다고 하는데 쓰러지지 않아서 결국에 직접 제 앞에서 바닥으로 쓰러뜨렸습니다. 이 영상을 촬영한 목격자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When he started to yell and pound on the door, that's when I started just to get really nervous. People aren't backing down. People aren't respecting the rules and they're not, respecting, the staff. 테이저건 7번 막 그래도 아니 왜 저랬대요 근데? 예상하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저 남성 당시에 술을 마신 상태였다고 합니다. 공항 안에서 뉴저지로 가는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아내에게 화가 나서 흥분을 하기 시작했다는 건데요. 경찰에 따르면 남성은 한 아이를 밀치고 누군가의 목을 잡아당기는 등 승객과 항공사 직원까지 공격했었다고 합니다. 결국 아동학대, 폭행 등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됐다가 얼마 전에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는데 $3,000 정도, 우리 돈으로 358만 원 정도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픽 최근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영상 함께 보시죠. 누구시죠? 한 남성이 지금 신발끈을 조이고 있는데요. 그리고 걸음을 내딛어서 트랙 위로 향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남성 102살이라고 해요. 사왕 잠프람 할아버지라고 하는데 육상 선수입니다. 세상 102살? 네, 그렇습니다. 경기 시작을 알리는 총성이 지금 울렸죠. 뛰기 시작합니다. 빠른 속도로 지금 결승점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결승점에 도착한 할아버지의 100m 달리기 기록은 28.07초라고 하는데요. 태국 마스터스 챔피언십 시니어 대회에서 신기록을 세우면서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이 비결이 뭐예요? 네, 따로 비결이랄 건 없다고 하는데요. 평소에도 꾸준히 운동을 즐긴다고 합니다. 운동을 시작하니까 식욕도 좋아졌고 또 모든 걸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자연스럽게 건강해졌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예, 아유 정말
건강하시네요. 자, 지금 울진 산불 속보 하나만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한울 원자력 발전소가 이 인근에 있어서 지금 뭐 경계선까지 쳐놨다 이런 말씀 전해드렸는데 일단 한울 원전은 안정 상태라고 하고요. 이 방사능 누출도 없다 이런 지금 속보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자, 오늘 사연 또 전해드려야죠. 보시죠. 자, 오늘 아시다시피 사전투표 첫날 사반 가족 선셋 칼리님 손톱을 다쳐서 밴드를 하셨는데 그 위에 투표 도장을 찍고 인증샷 올려주셨습니다. 별이 6개 사건 반장 많이 시청해 주세요 하시면서요.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이런저런 인증샷 주말에 좀 찍으시고 다음 주 월요일 소개해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올려주시고요. 박 변호사님 네. 사전투표? 하고 왔습니다. 아이고 그러셨군요. 상암동에서 했습니다. 아이고 승현님? 예, 저는 사람이 많은데 한 가지만 딱 말씀드릴게요. 투표장 안에서 인증사진 찍으시면 절대로 안 되고 투표장 안에서 도장 사진 찍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말씀 꼭 드릴게요. 밖에서 찍는 거는 문제가 없습니다. 자, 소장님 하셨어요? 했습니다. 아이고 참 이런 분들입니다. 자, 사랑하는 사건 반장 가족 여러분, 이 대선 방송 연설 때문에 오늘도 일찍 인사드립니다. 들쑥날쑥한 이 방송 시간 짜증나시죠? 오늘이 마지막이니까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어지는 뉴스룸까지 쭉 정주행 해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도 별이 6개 저녁 6시에 다시 옵니다. 자나깨나 오미크론 조심. 안녕히 계십시오.